얼마 전 사망한 헨리 키신저 박사. 고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데요. 한쪽에서는 전쟁 범죄를 일으킨 소시오패스다,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냉전 시대의 외교 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지난 11월 29일 미국 외교안보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세상을 떴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에 타전이 됐는데요. 그 헤드라인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죠. 예를 들어 롤링스톤 같은 경우는 미국 지배층이 사랑한 전범 헨리 키신저 마침내 사망하다 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꼭 100세로 타계한 헨리 키신저는 1923년 5월 27일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피르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키신저 가문은 유대인 가문이에요. 사실 당시 독일은 유대인이 살기에 썩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1938년 키신저 가족들은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혹자는 어린 시절 독일에서 키신저가 겪었었던 일들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았고, 그리고 이것이 그의 정치 철학, 외교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919년부터 나치가 정권을 잡는 1933년까지 존재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그의 몰락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대중이 이끄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어떻게 훼손하고 몰락시킬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1933년에 키신저는 고작 10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겪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키신저가 자라면서 겪어야만 했었던 여러 유대인에 대한 차별, 박해, 압박,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정신세계나 철학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죠. 1947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치학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1814년 빈체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의 첫 책은 회복된 세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한테 이 빈체제라고 한다면 나폴레옹 전쟁을 일단락을 하고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구질서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복고운동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주재했었던 인물이 오스트리아의 제상인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입니다. 사실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신저는 빈체제 그리고 메테르니히의 굉장한 팬이었죠. 키신저는 10년 동안 있었던 나폴레옹에 의한 전쟁을 일단락을 짓고 유럽을 이 전쟁의 화마에서 구해낸 것이 바로 빈체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빈체제라는 것이 이 열강 국가들이 모여서 세력 균형을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낸 굉장한 외교적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낸 세력 균형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나폴레옹 시절과 같은 전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봤었고, 따지고 보면 실제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크리미아 전쟁 그리고 보불 전쟁이라는 국지전 외에는 유럽을 온통 삼켜버리는 큰 전쟁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빈체제를 이끌어낸 메테르니히는 냉정하고 아주 합리적인 최고의 정치가다라고 평가를 했죠. 학위를 받은 키신저는 CFR이라는 미국의 유수의 띵크탱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키신저는 워싱턴 정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외교정책 컨설턴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넬슨 락펠러의 외교정책 가정교사이기도 했는데요. 키신저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대권을 잡을 사람은 아무래도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락펠러를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 때 들어와서 키신저는 그야말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고요.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국무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재직하는 기간이 겹치는데요. 키신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한 인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970년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키신저가 좌지우지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키신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현실주의 외교 정책입니다. 도덕이라든지 명분,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펼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말은 19세기 프로이센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주의 욕심이라든지 변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외교 정책을 펼쳐서 전쟁에 휩쓸려 가고 이러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뭔가 정제되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에서 발현하게 된 그런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념도 도덕도 명분도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떤 수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 현실주의 외교 정책의 핵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비도덕적이고 냉정해 보이는 외교 정책이 도덕만 찾고 이상만 찾는 사람들의 외교 정책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의 현실주의 외교 정책으로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한 것이죠.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었던 키신저는 당시에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병이 났다 아프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당시 총리였던 주은래 총리와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실 키신저의 이런 대중국 정책은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확실히 중국을 끌어들였던 것이 이 브레즈네프의 소련에게는 위협이 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을 동쪽으로 두고 그리고 나토를 서쪽으로 두고 이렇게 양면 위협에 노출이 되니까 조금 다급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스크바에서는 닉슨과 브레즈네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키신저가 계획했던 대로 소련과 여러 가지 무기 제한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ABM 트리티라든지 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죠. 키신저는 1973년 베트남전을 종식시킨 데 기여했다라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듯도 한데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 걸까요? 키신저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고 나서 목표는 빨리 미국을 베트남전에서 빼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베트남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양보를 얻어내면서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빠져나간다.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취한 방식이 북베트남이 겁에 질려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죠. 사실 우리가 북한이 종잡을 수 없는 도발을 하거나 할 때 미치광이 전략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미치광이 전략의 원조는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도한 작전을 실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북베트남과 베트공의 본거지다 라고 여겨지고 있던 캄보디아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당시 미국 전투기들이 무려 11만 톤의 폭탄을 쏟아 부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인구가 7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에 무려 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정말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크메르 무즈, 폴포트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빨리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신저가 비난을 많이 받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정책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칠레에서 있었던 쿠데타입니다. 1970년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친쿠바적인 성향을 가진 마크스주의자가 칠레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아옌데가 칠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고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시 칠레는 구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구리 기업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옌데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이런 기업들을 국유화합니다. 1973년 9월 11일 칠레에서는 피노체트가 일으킨 쿠데타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옌데 정권은 대통령궁에서 아옌데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칠레는 피노체트라는 무자비한 독재자 정권 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이 뒷 배경에 CIA가 있고 키신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1976년 이사벨 페론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상 묵인 혹은 방관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호르헤 비델라는 남미의 나치다, 학살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잔악무도한 독재자였죠. 그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는 수년 동안 더리 워,
더러운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요. 그 당시에 사망한 숫자만 하더라도 6만 명, 그리고 실종된 숫자만 3만 명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키신저는 자신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 주장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비밀 외교 백서에 따르면 그 주장은 틀린 것으로 보이죠. 사실 19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 콘도르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그리고 우루과이 이 국가의 군부 독재 정권들이 좌파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조를 한 것인데요. 납치는 물론이거니와 고문, 살해를 일삼았던 것으로 정말 악명이 높죠. 이 콘도르 작전의 뒤에는 미국의 CIA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키신저가 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친미 성향을 보인다면 우리는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냉전시기다 보니까 소련이 팽창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국익을 증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미국에게 독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의 미국의 행태로 인해서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신저는 어떻게 197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 외교 안보계에 세계 외교 안보계의 거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그의 영향력이 좀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키신저가 1970년대 외교 안보를 좌지우지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땅뜨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닉슨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했던 아젠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키신저가 자신의 의도대로 외교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었던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기 직전까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로 지실 때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죠. 포드 대통령은 사실은 키신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키신저의 이런 외교 정책이 반감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국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주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드 대통령은 키신저로 하여금 겸직하고 있었던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종용을 했고요. 키신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더 무서운 인물들을 주변에 앉히게 되는데요. 국방장관으로 도널드 럼스펠드를, 그리고 CIA 국장으로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앉히게 되죠. 물론 키신저는 여전히 포드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간의 회담을 추진을 하고 대땅스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치대도 바뀌고 포드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 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출사표를 던진 바가 있는 로널드 레이건이었죠. 제가 일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념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명분도 필요 없고 국익을 위해서만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키신저와는 상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바람도 그런 쪽으로 불게 돼서 포드 대통령은 1976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대땅뜨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금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1976년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국무부 내에 인권국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국익을 위해서 독재 정권 뒤를 봐준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키신저의 시대는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개선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죠. 물론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생전에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또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북한이라든지 중국 이슈에 대해서 키신저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 하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국무장관이었던 시절, 또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시절, 그가 했었던 행동이라든지 또 말에 대해서는 그닥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일까요? 고인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키신저에 대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